나리, 종이 3번 울리면 도망치세요. 저작거리 한복판, 남루한 옷차림의 거지 소년 하나가 낯선 나그네의 소매를 붙잡으며 다급히 속삭이는 것이었습니다. 나그네, 아니 그는 신분을 숨긴 채 자맹 중이던 암행어사 이한림이었지요. 소년의 눈빛에는 장난기라고는 조금도 섞여 있지 않았으니 어디선가 또 다른 아이의 방울소리가 나지막이 울렸고 소년의 낯빛은 순간 굳어지고 말았습니다. 나그네가 무어라 물으려 하자 소년은 고개를 저으며 그저 저 종소리가 3번 울리면 도망치라는 말과 함께 인파 속으로 호련히 사라졌으니 그날 이후 저작거리 곳곳에서 낯익은 방울소리가 그의 뒤를 조용히 따라다니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과연 이 방울소리 3번에는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는 것이며 자맹 나온 암행어사 이한림에게 어떤 위험이 다가오고 있는 것일까요? 한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고을, 저작거리는 오늘도 사람들로 북적이었지요. 장돌뱅이들의 외침과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뒤섞인 그곳에 남루한 옷차림의 소년 하나가 눈을 번뜩이며 인파 사이를 누비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덕구, 나이 겨우 13이었으나 그 눈빛만큼은 웬만한 어른보다 날카로웠지요. 덕구는 저작거리 구석구석을 살피며 낯선 얼굴들을 하나하나 눈에 담고 있었으니 이는 그가 오래전부터 해오던 버릇이었습니다. 몇 해 전 겨울 그를 거두어 키워준 늙은 거지 대장 돌수의 영감이 저작거리 한복판에서 정체 모를 자들에게 습격을 당해 목숨을 잃은 일이 있었지요. 그날 덕구는 위험을 어렴풋이 느꼈으나 이를 알릴 방도가 없어 그저 발만 동동 굴렀을 뿐이었습니다. 그날의 후회는 덕구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고 그때부터 그는 저작거리 곳곳에 흩어져 살아가는 거지 아이들을 하나둘 모으기 시작하였으니 그것이 바로 지금의 방울 신호망이었지요. 아이들은 성문이며 주막이며 나루터 같은 요충지마다 자리를 잡고 낯선 자가 나타나면 방울을 흔들어 서로에게 알렸습니다. 방울 한 번은 그저 평범한 낯선 이, 2번은 심상치 않은 자, 그리고 3번은 더는 지체할 수 없는 위급함을 뜻하는 것이었지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덕구 자신조차 함부로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작거리에 낯선 나그네 하나가 들어섰습니다. 허름한 도포 차림의 갓을 눌러쓴 그 사내는 얼핏 보기엔 그저 지친 나그네에 불과하였으나 덕구의 눈에는 무언가 달라 보였지요. 걸음걸이는 조용하되 흐트러짐이 없었고 눈빛은 피곤함 속에서도 날카로움을 감추지 못하였습니다. 그 사내는 다름 아닌 이한림, 신분을 감춘 채 자맹 중이던 암행어사였습니다. 그는 이 고을의 현감 조득수가 백성의 세곡을 빼돌리고 무고한 이들을 옥에 가두었다는 소문을 좇아 이곳까지 발걸음을 옮긴 것이었지요. 허나 그의 자맹은 이미 누군가의 눈에 띄고만 뒤였습니다. 조득수는 자맹어사가 고을에 들어섰다는 첩보를 은밀히 전해 듣고는 부채를 접었다 폈다 하며 조용히 뇌까렸습니다. 어사가 내 고을을 캐고 다닌다. 그리 놔둘 수야 없는 노릇이지. 그는 곧 흑살이라는 자를 불러들였으니 그는 평생을 그림자처럼 살아온 살수로서 이제껏 실패라는 것을 몰랐던 자였습니다. 흑살은 별다른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가 이내 몸을 일으켜 소리 없이 방을 나섰지요. 그날 저녁 무렵 그는 이미 평범한 촌부의 옷으로 갈아입은 채 저작거리 어귀의 모습을 드러내었으니 아무도 그가 살수인 줄은 짐작조차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골목 어귀에 서 있던 봉이의 눈에 그 사내의 걸음걸이가 심상치 않게 비치었지요. 봉이는 재빨리 방울을 들어 1번, 그리고 곧이어 2번을 흔들었습니다.
저작거리 곳곳에 흩어져 있던 아이들이 그 소리를 듣고는 하나둘 긴장한 낯빛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으니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였지요. 덕구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걸음을 재촉하여 이할림에게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나그네의 소매를 슬며시 붙잡고는 아무도 듣지 못하게 나지막이 속삭였지요. 날이 종이 3번 울리면 그 즉시 도망치셔야 하옵니다. 이할림은 영문을 몰라 눈살을 찌푸렸으나 소년의 눈빛에 서린 진지한 만큼은 결코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직감하였습니다. 그가 무어라 되물으려 하는 찰나 어디선가 방울 소리가 다시 한번 울려 퍼졌으니 이번에는 그 소리가 심상치 않게 가까워지고 있었지요. 덕구의 낯빛이 순식간에 굳어지며 그는 이할림의 소매를 강하게 잡아 끌었습니다. 날이 지금입니다. 어서 이쪽으로. 두 사람은 인파를 헤치고 저작거리 뒷골목으로 몸을 숨겼으니 등 뒤로 흑살의 그림자가 서서히 가까워지고 있었지요. 덕구의 손에 이끌려 뒷골목으로 들어선 이할림은 자신의 걸음이 이토록 빠르게 움직인 적이 언제였던가 싶을 정도로 정신없이 발을 놀렸습니다. 좁은 골목길은 구불구불 이어졌고 덕구는 마치 눈을 감고도 다닐 수 있다는 듯 거침없이 방향을 틀었지요. 두 사람이 골목을 벗어나 마른 우물 뒤편에 몸을 숨긴 그 순간 저만치 뒤편에서 낯익은 발걸음 소리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지요. 덕구는 숨을 죽인 채 손가락을 입술에 가져다 대었고 이할림 역시 조용히 벽에 등을 붙였습니다. 흑살은 골목 어귀에 멈추어 서서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사냥감을 놓친 맹수처럼 날카로웠으나 좀처럼 흔적을 찾지 못한 채 발걸음을 돌렸지요. 그가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한 후에야 덕구는 참았던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이할림은 그제야 덕구를 향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방금 그자는 대체 누구이며 너는 어찌 알아본 것이냐? 덕구는 잠시 머뭇거리다 시선을 피하며 짧게 답하였지요. 소인이 다 알지는 못하오나 저런 눈빛을 가진 자들은 결코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었사옵니다. 이할림은 소년의 표정에서 무언가 깊은 사연이 있음을 짐작하였으나 더는 캐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품 안에서 엽전 몇 잎을 꺼내어 덕구에게 건네려 하였지요. 허나 덕구는 고개를 저으며 그것을 뿌리쳤습니다. 소인은 삭슬 바라고 나리를 구한 것이 아니옵니다. 그 말을 남긴 채 덕구는 몸을 일으켜 골목 저편으로 사라지려 하였으나 이할림이 그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이름이라도 알려다오. 내 이 은혜 잊지 않을 것이야. 덕구는 잠시 망설이다 나지막이 이름 석 자만을 남기었습니다. 덕구라 하옵니다. 그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지요. 이할림은 그 뒷모습을 한참이나 바라보다 문득 자신이 방금 겪은 일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직감하였습니다. 저작거리 곳곳에 퍼져 있던 방울 소리들, 그리고 그것을 알아듣고 움직이던 아이들의 손발이 척척 맞아떨어지던 모습이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이었지요. 한편 흑살은 빈손으로 돌아와 조득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낯빛에는 처음으로 옅은 당혹감이 스치었지요. 놓쳤다는 것이냐? 조득수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그 안에 서린 노기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채를 접으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거리에 거지 아이들이 방울을 흔들며 신호를 주고받고 있었사옵니다. 그것이 아니었다면 결코 놓칠 리 없었을 것이옵니다. 흑살의 보고에 조득수의 눈빛이 순간 번뜩였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창밖,
저 멀리 저작거리를 내려다보며 낮게 읊조렸지요. 거지 아이들이라. 그렇다면 그 아이들부터 먼저 손을 봐야겠구나. 그의 입가에 서린 서늘한 미소는 앞으로 저작거리에 닥칠 새로운 위기를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이알림은 객주의 몸을 의탁한 채 지난밤의 일을 곱씹고 있었습니다. 낯선 거지 소년에게 목숨을 비쳤다는 사실도 사실이거니와 그 소년의 손발이 되어 움직이던 아이들의 조직력이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이었지요. 허나 그는 이내 고개를 저으며 본래의 임무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는 은밀히 고을에 관하 근방을 살피며 세곡 창고를 드나드는 관리들의 움직임을 눈여겨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창고에서 나오는 곡식의 양과 장부에 기록된 수치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오래지 않아 눈치챌 수 있었지요. 한편 조득수는 자신의 신복을 불러 저작거리 곳곳에 흩어진 거지 아이들의 움직임을 감시하라 명하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젯밤의 분노가 채 가시지 않은 듯 서늘함이 서려 있었지요. 아이들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놈이 있을 것이다. 그 놈부터 색출해내거라. 그날부터 저작거리에는 낯선 자들이 하나둘 눈에 띄기 시작하였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장돌뱅이나 나그네 행세를 하였으나 그들의 눈길은 유독 아이들의 움직임을 쫓고 있었지요. 봉이는 이러한 낌새를 가장 먼저 알아챈 아이 중 하나였습니다. 봉이는 곧장 덕구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덕구는 이야기를 듣고는 낯빛이 어두워졌으나 이내 침착함을 되찾으며 아이들에게 당분간 몸을 사리라 일렀지요. 평소보다 더욱 조심해야 할 것이야. 저들의 눈에 띄지 않게 방울도 되도록 아끼거라. 같은 시각 이알림은 세곡 창고 근방에서 얻은 단서를 품에 지닌 채 객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허나 그의 뒤를 밟는 그림자가 있었으니 그것은 다름 아닌 어제의 그 산의 흑살이었지요. 이할림은 문득 등 뒤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기척의 걸음을 늦추었습니다. 그는 애써 태연한 척 저작거리 쪽으로 방향을 틀었으나 마음 한구석에는 어젯밤 덕구가 남긴 말이 떠오르고 있었지요. 종이 3번 울리면 그 즉시 도망치라 하였거늘. 그가 저작거리 어귀에 다다랐을 즈음 저 멀리서 나지막한 방울 소리가 한 번, 그리고 곧이어 또 한 번 울려 퍼졌습니다. 덕구의 지시로 몸을 낮추고 있던 아이들 중 하나가 낯선 사내의 뒤를 밟는 또 다른 낯선 사내를 발견한 것이었지요. 저작거리 어귀에서 방울 소리가 연이어 울려 퍼지자 아이들은 저마다 몸을 낮추며 재빨리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를 흘려듣지 않은 것은 덕구의 아이들만이 아니었지요. 낯선 사내들 틈에 섞여 있던 조득수의 끈앞을 하나가 그 방울 소리의 근원을 쫓아 눈을 번뜩였습니다. 그 사내는 방울 소리가 들려온 골목 쪽으로 슬며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에는 삼돌이라는 12살 소년이 방울을 손에 쥔 채 낯선 사내의 동태를 살피고 있었지요. 허나 삼돌은 자신을 뒤쫓는 또 다른 그림자가 있다는 것을 미처 알아채지 못하였습니다. 삼돌이 방울을 들어 다시 한번 신호를 보내려던 그 순간 뒤편에서 억센 소나기가 그의 어깨를 낚아챘습니다. 삼돌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골목 안쪽으로 끌려가고 말았지요. 멀지 않은 곳에서 이 광경을 지켜본 아이 하나가 황급히 몸을 돌려 덕구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소식을 전해 들은 덕구의 낯빛은 삽시간에 굳어지고 말았지요. 삼돌이가 잡혔다고? 그는 더 묻지도 않고 곧장 몸을 일으켰습니다. 봉이가 그의 소매를 붙잡으며 만류하였으나 덕구의 걸음은 이미 멈출 줄을 몰랐지요. 덕구가 골목 안쪽에 다다랐을 때 삼돌은
이미 낯선 사내의 손에 붙들린 채 벽에 몰려 있었습니다. 사내는 삼돌의 멱살을 쥐고는 낮게 으르렁거리듯 물었지요. 내 놈들, 대체 누구의 명을 받고 방울을 흔들어대는 것이냐. 삼돌은 겁에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세차게 저을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덕구가 골목 어귀의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는 숨을 몰아쉬면서도 애써 태어난 척 목소리를 가다듬었지요. 그 아이를 놓아주시오. 그저 동냥이나 하며 살아가는 불쌍한 아이일 뿐이요. 사내는 덕구를 향해 눈을 가늘게 뜨며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내 놈이 우두머리렸다. 마침 잘 되었구나. 사내가 삼돌을 놓고 덕구 쪽으로 몸을 돌리려던 찰나 골목 저편에서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저작거리를 순찰하던 박물장수 노인이 우연히 그 앞을 지나가던 것이었지요. 사내는 순간 멈칫하며 몸을 사렸습니다. 노인이 그대로 스쳐 지나가자 사내는 낮게 혀를 차며 삼돌의 멱살을 놓아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덕구를 향해 서늘한 눈빛을 던지며 낮게 읊조렸지요. 오늘은 이만 물러나마. 허나 내 놈의 얼굴 똑똑히 기억해 두겠다. 사내가 골목 저편으로 사라지고 나서야 덕구는 참았던 숨을 길게 내쉬며 삼돌을 부축하였습니다. 삼돌은 여전히 몸을 떨고 있었으나 다행히 크게 다친 곳은 없어 보였지요. 허나 덕구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불안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정체가 이미 저들의 눈에 띄었다는 사실이 앞으로 닥칠 더 큰 위기의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예감이었지요. 삼돌을 부축하여 안전한 곳으로 옮긴 뒤 덕구는 아이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지요. 아이들은 저마다 불안한 낯빛으로 덕구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삼돌이가 저들의 손에 붙들릴 뻔하였다. 이는 결코 예사실이 아니야. 덕구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단호하였습니다. 아이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으나 그는 손을 들어 이를 가라앉혔지요. 허나 이제와 물러설 수는 없다.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들 잊지 않았으리라 믿는다. 그날 밤 덕구는 홀로 돌쇠 영감의 무덤가를 찾았습니다. 낡은 봉분 앞에 쭈그려 앉은 그는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다 나지막이 입을 열었지요. 영감님, 오늘 하마터면 삼돌이를 잃을 뻔하였습니다. 제가 좀 더 조심하였더라면. 그때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덕구가 놀라 몸을 돌리자 그곳에는 이한림이 조용히 서 있었지요. 그는 낮에 덕구의 뒤를 몰래 밟아 이곳까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날이 깨서 어찌 이곳까지. 덕구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였습니다. 이한림은 천천히 다가와 그의 곁에 나란히 앉으며 조용히 입을 열었지요. 낮에 있었던 일 우연히 지켜보았다. 내가 지키려는 것이 비단 오늘 하루의 일이 아니라는 것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지. 덕구는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돌쇠 영감의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놓기 시작하였습니다. 자신을 거두어 키워준 은인이었다는 것, 그리고 몇 해 전 저작거리에서 정체 모를 자들에게 목숨을 잃었다는 것까지 그는 담담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이어갔지요. 그날 이후로 다짐하였습니다. 다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눈아사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겠다고 말이지요. 이한림은 그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나지막이 말을 건넸지요. 내가 지켜온 것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내 반드시 증명해 보이마. 그 말에 담긴 무게를 덕구는 미처 다 헤아리지 못하였으나 어쩐지 마음
한 구석이 든든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말없이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지요. 허나 그 평온한 밤도 오래 가지는 못하였습니다. 다음 날 조득수는 흑살에게서 삼도를 놓쳤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는 분노를 감추지 못하였지요. 그는 더 이상 은밀한 방법으로는 부족하다 여기고 보다 대담한 계책을 꾸미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조득수의 관하에는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그는 어젯밤 한숨도 이루지 못한 듯 낯빛이 거칠어져 있었으니 흑살의 실패가 그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남긴 까닭이었지요. 거지 아이 하나 처리하지 못하고 이 무슨 꼴이란 말이냐. 조득수는 낮게 읊조리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는 한참을 고민하다 결국 한 가지 계책을 떠올렸지요. 아이들을 하나씩 쫓기보다는 아예 저작거리 전체를 뒤흔들 만한 큰 미끼를 던지기로 마음먹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곧 관아의 병졸들을 불러들여 저작거리에 방을 붙이라 명하였습니다. 그 방에는 고을에 숨어든 수상한 첩자를 신고하는 자에게 후한상을 내리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으니 이는 곧 이알림을 저작거리 백성들 스스로가 색출하도록 부추기려는 속셈이었지요. 방이 나붙자 저작거리는 삽시간에 술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낯선 얼굴을 의심의 눈초리로 훑어보았고 그 소라는 오래지 않아 덕구의 귀에도 들어갔지요. 날이 깨서 위험하시겠구나. 덕구는 곧장봉이를 불러 이알림이 머무는 객주로 소식을 전하라 일렀습니다. 허나 그가 미처 손을 쓰기도 전에 저작거리 한복판에서 한 사내가 이알림을 손가락질하며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저자다. 저자가 낯선 걸음으로 이 고을을 살피고 다니는 것을 내 여러 번 보았다. 순식간에 저작거리 사람들의 시선이 이알림에게로 쏠렸습니다. 그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하였으나 사방에서 몰려드는 의심 어린 눈초리 앞에서는 발걸음을 떼기조차 쉽지 않았지요. 바로 그때 어디선가 방울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한 번, 두 번, 그리고 세 번째 소리가 울리기 직전이었지요. 덕구는 인파를 헤치고 달려와 이알림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는 다급한 목소리로 속삭였지요. 날이 이곳에 계속 머무르시면 아니 됩니다. 어서 이쪽으로. 이알림은 순간 갈등하는 낯빛을 보였습니다. 이대로 몸을 피한다면 백성들 사이에 더 큰 의심을 사게 될 것이 뻔하였으나 그렇다고 이 자리에 남아있는 것 또한 위태롭기는 매한가지였지요. 결국 이알림은 덕구를 따라 몸을 돌렸으나 등 뒤로 쏟아지는 백성들의 웅성거림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조득수가 던진 미끼는 정확히 그가 노린 대로 저작거리 전체를 뒤흔들어 놓았고 이제 이알림의 정체를 둘러싼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가기 시작하였지요. 덕구를 따라 인파를 벗어난 이알림은 한적한 뒷골목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허나 그의 마음은 조금도 놓이지 않았지요. 저작거리에 나붙은 방이 백성들의 눈과 귀를 자극한 이상, 이제 그가 어디를 가더라도 낯선 시선이 뒤따를 것이 자명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날이 오늘 안으로 고을을 벗어나셔야 할 듯하옵니다. 이대로 계셨다가는 저들의 손에 붙잡히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이옵니다. 덕구의 말에 이알림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아직 다 캐내지 못한 세곡 창고의 비리, 그리고 조득수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는 사명감이 뒤엉켜 있었지요. 허나 지금 이대로 붙잡힌다면 그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것 또한 자명하였습니다. 알겠다.
허나 이대로 무작정 달아날 수는 없는 노릇이야. 오늘 밤 나루터를 통해 한양으로 사람을 보내야 한다. 조득수의 죄상을 담은 서찰을 조정에 전해야 하니 말이야. 덕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곧장 손을 움직였습니다. 그는 품 안에서 작은 방울 하나를 더 꺼내어 흔들었으니 이는 평소와는 다른 가락이었지요. 저작거리 곳곳에 흩어져 있던 아이들이 그 소리를 듣고는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밤 성문과 주막과 나루터 세 곳 모두를 지켜야 한다. 다들 제자리를 지키고 있거라. 해가 저물 무렵 고을의 성문 앞에는 병졸들의 검문이 한층 삼엄해져 있었습니다. 성문을 지키는 아이는 다름 아닌 봉이었으니 그녀는 짐짓 태연한 얼굴로 거린 행세를 하며 병졸들의 동태를 살피고 있었지요. 한편 주막에서는 삼돌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며칠 전 겪은 일로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떨렸으나 덕구를 향한 믿음과 미안함이 뒤섞여 이번만큼은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었지요. 그리고 나루터에는 덕구가 직접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할림이 써 내려간 서찰을 몸에 숨긴 채 그는 강을 건너기 위한 뱃사공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어둠이 짙게 내려앉은 강가에는 물소리만이 고요히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허나 그 고요함도 오래 가지는 못하였습니다. 성문 쪽에서 먼저 심상치 않은 기척이 일었으니 검문을 서던 병졸 하나가 봉이의 낯빛을 유심히 살피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내 인연 낯짝이 낯이 익다. 저작거리에서 방울을 흔들고 다니던 계집아이가 아니더냐. 봉이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으나 애써 태연한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나리, 소인은 그저 하루하루 밥 빌어먹고 사는 것밖에 모르는 뎁쇼. 병졸이 미심쩍은 눈초리를 거두지 않은 채 한 걸음 다가서려던 그 찰나 봉이는 재빨리 몸을 낮추어 병졸의 다리 사이로 빠져나가며 어둠 속으로 내달렸습니다. 동시에 그녀의 손에서 방울이 3번 다급하게 울려 퍼졌지요. 그 소리는 삼돌이 지키던 주막에도 그리고 나루터에서 뱃사공을 기다리던 덕구의 귀에도 또렷이 전해졌습니다. 덕구의 낯빛이 삽시간에 굳어졌지요. 3번이라니 봉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이야. 허나 그는 자리를 뜰 수가 없었습니다. 서찰을 무사히 전하는 일 또한 결코 미룰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지요. 덕구는 이를 악물고 뱃사공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저 멀리 강가 안개 속에서 작은 나룻배 한 척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뱃사공이 노를 저으며 다가오는 것을 본 덕구는 가까스로 안도의 숨을 내쉬었으나 그 안도도 잠시 등 뒤에서 낯익은 발소리가 다가오고 있었지요.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덕구가 몸을 돌리자 어둠 속에서 서서히 드러난 얼굴은 다름 아닌 흑살이었습니다. 그는 차가운 눈빛으로 덕구를 내려다보며 낮게 읊조렸지요. 이곳에 있을 줄 알았다. 그 품 안에 있는 것 순순히 내놓거라. 강가에는 달빛만이 고요히 부서지고 있었으나 그 고요함과는 정반대로 덕구의 심장은 세차게 뛰기 시작하였습니다. 뱃사공은 아직 강 저편에 있었고 도움을 청할 이는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지요. 이제 덕구는 홀로 이 위기를 헤쳐나가야 하는 처지에 놓이고 만 것이었습니다. 강가에 내려앉은 달빛 아래 덕구는 흑살과 마주선 채 미동조차 하지 못하였습니다. 품 안에 숨긴 서찰이 손에 닿을 때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으나 그는 애써 두려움을 감추며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지요. 그 품 안에 있는 것을 내놓으면 목숨만은 살려주마. 흑살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하였습니다.
덕구는 입술을 깨물며 뒷걸음질을 쳤으나 등 뒤는 이미 강물이었지요.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그는 오히려 두 눈을 부릅뜨며 소리쳤습니다. 이 서찰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 아신다면 그리 쉬이 내놓으라 말씀하지 못하실 것이옵니다. 흑살이 천천히 손을 뻗어 허리춤에 칼자루에 손을 얹으려던 그 순간 강 저편에서 노 젓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지요. 뱃사공을 태운 나룻배가 마침내 다리 앞에 닿았고 뱃사공은 영문도 모른 채 소리쳤습니다. 걔 누구요? 어서 배에 오르시오. 물살이 사나워지기 전에 흑살은 뱃사공의 등장에 잠시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있는 곳에서 무리하게 움직이는 것은 그로서도 꺼리는 바였으니 그는 낮게 혀를 차며 한 걸음 물러섰지요. 오늘은 이만 물러나 주마. 허나 그 서찰이 한양에 닿기 전에 내 반드시 다시 찾아올 것이다. 그 말을 남긴 채 흑살은 어둠 속으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덕구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하였으나 이내 정신을 차리고 서둘러 나룻배에 올라탔지요. 배가 강 한가운데로 서서히 나아가는 동안 덕구는 뒤편으로 멀어져 가는 강가를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서찰은 무사히 지켜냈으나 봉이의 방울 소리가 3번 울렸던 그 순간의 다급함이 여전히 그의 가슴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지요. 한편 성문 근방에서 몸을 피해 달아났던 봉이는 어두운 골목 사이사이를 헤매며 겨우 추격을 따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벽의 등을 기대었지요. 허나 그녀가 안도할 틈도 없이 골목 저편에서 낯이 근 그림자 하나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다름 아닌 삼돌이었지요. 그런데 그의 표정은 어쩐지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눈빛에는 두려움과 망설임이 뒤섞여 있었지요. 봉이야, 무사하였구나. 삼돌의 목소리에는 안도가 섞여 있었으나 그의 시선은 좀처럼 봉이의 눈을 마주하지 못하였습니다. 봉이는 그런 삼돌의 낌새를 알아채지 못한 채 그저 반가운 마음에 그의 손을 덥석 잡았지요. 삼돌아, 너도 무사하였구나. 다행이야, 정말. 허나 삼돌의 머릿속에는 며칠 전 골목에서 겪었던 그 서늘한 기억이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날 사내가 그를 놓아주며 남긴 한마디가 그의 가슴 한구석에 깊이 박혀 있었던 까닭이었지요. 내 놈이 살고 싶다면 훗날 내가 다시 찾아왔을 때 그저 몇 마디만 흘려주면 될 것이야. 삼돌은 애써 그 기억을 떨쳐내려는 듯 고개를 저었으나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두려움은 좀처럼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봉이를 향해 애써 웃어 보이면서도 속으로는 자신이 이미 벼랑 끝에 서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지요. 그날 밤 강을 건넌 덕구는 나루터 건너편에서 미리 기다리고 있던 다른 아이 편의 서찰을 무사히 넘겨줄 수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밤새 길을 재촉하여 한양으로 향하는 파발과 접선하기로 되어 있었지요. 덕구는 그제야 비로소 한시름을 놓으며 저작거리로 돌아가는 길에 올랐습니다. 허나 덕구가 저작거리로 돌아왔을 때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뜻밖의 소식이었습니다. 봉이가 전한 이야기 속에서 삼돌의 낯빛이 예전 같지 않았다는 대목이 마음에 걸렸던 것이었지요. 덕구는 오랜 세월 아이들과 함께 지내오며 얻은 직감으로 무언가 심상치 않은 균열이 그들 사이에 스며들고 있음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하였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서찰이 무사히 한양으로 향하였다는 사실에 저작거리 아이들의 얼굴에도 잠시나마 안도의 빛이 감돌았지요. 허나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못하였습니다. 조득수는 조정의 움직임을 눈치채고
더는 시간을 끌 수 없다는 조바심에 사로잡혔지요. 더는 지체할 수 없다. 오늘 밤 안으로 그자를 반드시 처리해야 할 것이야. 조득수는 흑사를 불러들여 낮게 명하였습니다. 그리고는 품 안에서 작은 주머니 하나를 꺼내어 건네었지요. 그 안에는 은자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삼돌이라는 그 아이를 통해 들었느니라. 거지 소년이 오늘 밤 나루터 뒤편 낡은 사당에서 홀로 지낸다더구나. 그곳을 노려라. 같은 시각 삼돌은 홀로 골목 어귀에 쭈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조득수의 끈아풀에게서 받은 엽전 몇 잎이 쥐어 있었으나 그것을 내려다보는 그의 눈빛은 결코 편안해 보이지 않았지요. 그저 소년이 어디서 밤을 지내는지만 알려달라 하였을 뿐이야. 해를 끼치려는 것은 아니라 하지 않았느냐. 삼돌은 스스로에게 그렇게 되뇌었으나 마음 한구석의 불안은 좀처럼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국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봉이를 찾아 나섰지요. 한편 나루터 뒤편 낡은 사당에서는 덕구가 홀로 불씨를 지피며 밤을 보낼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찰을 무사히 보낸 뒤로 한결 마음이 놓였던 그는 오랜만에 찾아온 고요함 속에서 잠시 눈을 감고 있었지요. 바로 그때 사당 밖 수풀 사이로 그림자 하나가 소리 없이 다가서고 있었습니다. 흑살이었지요. 그는 은밀히 품 안에 칼자루에 손을 얹은 채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게 거리를 좁혀왔습니다. 덕구는 문득 스산한 기운을 느끼고 눈을 번쩍 떴습니다. 허나 이미 늦었으니 사당 문이 소리 없이 열리며 흑살의 그림자가 안으로 드리워지고 있었지요. 오늘 밤은 뱃사공도 지나가는 행인도 없을 것이다. 흑살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서늘하였습니다. 덕구는 황급히 몸을 일으켰으나 좁은 사당 안에서는 달아날 곳조차 마땅치 않았지요. 바로 그 순간 저 멀리서 다급한 발소리와 함께 방울 소리가 연이어 울려 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봉이와 삼돌이 숨이 턱에 차도록 달려오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삼돌은 뒤늦게나마 자신이 저지른 일을 바로잡고자 온 힘을 다해 사당을 향해 내달리고 있었습니다. 흑살은 방울 소리에 잠시 미간을 찌푸렸으나 이내 개의치 않는다는 듯 천천히 칼자루를 뽑아 들었습니다. 사당 안에는 오직 흔들리는 불빛과 덕구의 거친 숨소리만이 가득 차 있었지요. 그가 한 걸음 더 다가서는 순간 덕구는 곁에 놓여있던 향로를 잇는 힘껏 걷어차며 몸을 굴렸습니다. 향로가 흑살의 발치에 부딪히며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덕구는 몸을 굴려 사당 기둥 뒤로 몸을 숨겼지요. 흑살은 짧게 혀를 차며 칼끝을 겨누었으나 어둠 속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소년을 단번에 붙잡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잔재주로 얼마나 버틸 성싶으냐. 흑살의 목소리에는 옅은 짜증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가 기둥을 돌아 덕구를 향해 다가서던 그 순간 사당 문 밖에서 다급한 방울 소리와 함께 아이들의 발소리가 한꺼번에 몰려들기 시작하였지요. 봉이와 삼돌이 사당 안으로 뛰어들며 목청껏 소리쳤습니다. 덕구야, 무사하냐? 흑살은 순간 몸을 돌려 문 쪽을 노려보았습니다. 아이 둘이 더 늘어난다 한들 그에게 위협이 될 일은 없었으나 소란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로서도 곤란해지는 것은 매한 가지였지요. 그가 잠시 주춤하는 사이 삼돌이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어 힘껏 내던졌습니다. 흙 묻은 돌멩이 몇 개가 흑살의 얼굴을 향해 날아들었지요. 내 놈 때문이다. 나 때문에 덕구가 위험해진 것이니 내가 이 손으로 바로잡아야겠다. 삼돌은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소리치며 흑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물론 12살 아이의 몸으로 살수를 당해낼 재간은 없었으나 그 잠깐의 틈은 덕구에게 더없이 소중한 시간이었지요. 덕구는 그 틈을 타 사당 뒤편 작은 창문으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바로 그때 사당 바깥에서 여러 사람의 발소리와 함께 우렁찬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암행어사 출두요. 그 소리에 흑살의 낯빛이 처음으로 뚜렷하게 흔들렸습니다. 이한림이었지요. 그는 한양으로 보낸 서찰이 예상보다 빠르게 조정에 닿아 어사 출두를 명받은 관군들과 함께 되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한양까지 가는 데만 여러 날이 걸릴 길이었으나 나루터의 파발과 인근 역참의 파발마들이 밤낮 없이 서찰을 이어받은 덕분에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조정의 답이 당도할 수 있었던 것이었지요. 관군들이 사당을 에워싸자 흑살은 상황이 이미 기울었음을 직감하였습니다. 그는 낮게 혀를 차며 칼을 거두어들였고 어둠 속으로 몸을 날려 달아나려 하였으나 미리 매복해 있던 관군 몇이 그 앞을 가로막았지요. 결국 흑살은 저항 한 번 제대로 못 해본 채 포박되고 말았습니다. 이한림은 곧장 사당 안으로 들어서서 덕구와 봉이 그리고 흙투성이가 된 채 주저앉아 있는 삼도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아이들 곁으로 다가갔지요. 다들 무사하였구나. 내가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하였다. 덕구는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며칠간 쌓인 긴장이 한꺼번에 풀려나가는 듯하였지요. 삼돌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울먹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소인이 잘못하였습니다. 저들의 협박에 못 이겨 덕구가 있는 곳을 흘렸사옵니다. 부디 저를 벌하여 주시옵소서. 덕구는 삼돌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원망 대신 이해가 담겨 있었지요. 네, 잘못이 아니야. 너 역시 두려웠을 뿐이니. 그리고 오늘 밤 목숨을 걸고 나를 구하러 오지 않았느냐. 그것으로 되었다. 봉이도 삼돌의 곁에 다가와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사당 안에는 한동안 아이들의 흐느낌만이 나지막이 울려 퍼졌지요. 날이 밝은 뒤 이한림은 관군을 이끌고 곧장관하로 향하였습니다. 조득수는 이미 소식을 전해 듣고 달아나려 하였으나 그의 죄상을 낱낱이 기록한 서찰과 세곡 창고의 장부가 이미 조정에 닿아 있었으니 그가 빠져나갈 구멍은 그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지요. 결국 조득수는 오랏줄에 묶인 채 백성들 앞에 끌려 나왔습니다. 저작거리 백성들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저마다 탄식과 박수를 터뜨렸습니다. 그동안 조득수의 폭정에 눌려 살아온 세월이 얼마였던가. 그 억울함이 한꺼번에 씻겨 내려가는 듯하였지요. 그로부터 며칠 뒤 이한림은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덕구와 아이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품 안에서 두툼한 서찰 하나를 꺼내어 덕구에게 건네었지요. 이는 조정에 올린 장계의 사본이다. 내가 만든 방울 신호망이 없었더라면 나는 이번 일을 결코 해내지 못하였을 것이야. 이 사실을 조정에도 낱낱이 알렸으니 앞으로 너희들이 저작거리에서 함부로 괄시받는 일은 없을 것이다. 덕구는 서찰을 받아들고는 한참을 말없이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으나 그는 애써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숙였지요. 소인은 그저 다시는 아무도 잃고 싶지 않았을 뿐이옵니다. 이한림은 그런 덕구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 마음이면 충분하다. 돌쇠 영감이라는 분도 하늘에서 필시 자랑스러워하고 계실 것이야. 이한림이 떠난 뒤에도
저작거리에는 여전히 방울 소리가 이따금 울려 퍼지곤 하였습니다. 다만 이제 그 소리는 위기를 알리는 신호이기보다는 서로를 살피고 챙기는 아이들의 정겨운 인사가 되어가고 있었지요. 삼돌은 그날 이후로 누구보다 앞장서서 덕구를 돕는 아이가 되었고, 봉이는 여전히 씩씩하게 저작거리 이곳저곳을 누비며 아이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덕구는 돌쇠 영감의 무덤가를 찾을 때마다 이제는 조금 더 홀가분한 마음으로 그곳에 앉을 수 있게 되었지요. 저작거리의 밤은 예전과 다름없이 고요하였으나 그 고요함 속에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서로를 지켜낸 자들만이 알 수 있는 든든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